왜 소녀는 이 동요를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일까? 노래는 때때로 수십 번씩 거듭되곤 했다. 마을 할머니 아이의 노래를 듣고는 차가 나비 혼이 붙은겨. 고개를 갸웃 절레 흔들었다. 경쾌한 듯 혹은 구슬픈 듯 노래를 부르던 아이는 가끔씩 작은 창문가에 우두거니 섰다. 아이의 눈빛은 아랫마을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 무언가가 맺혀 있었다. 외롭고 그리움이 잔뜩 배어있는 뽀얀 눈빛. 그것은 마치 이슬이나 안개 혹은 이 갯마을에 자주 일렁이는 능개를 연상케 했다. 어느 땐 봄날 아스라이 춤추는 아지랑이를 담기도 했다. 작은 창문가에서 하염없이 머나먼 풍경을 응시하던 소녀, 아주 세미한 목소리로 읊조리듯 말한다. 고요히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엄마야? 잘 있는 거지? 거기 어때? 난 그냥 그럭저럭. 아참, 아빤 봤어? 이 무슨 사연이람. 여기서 잠깐 이야기의 물 같은 흐름을 슬쩍 멈춰보자. 마치 제잘거리며 쉼없이 흐르는 물들의 지난 시간과 더 이전의 스토리를 캐보듯 이 이름 모르는 소녀의 그것을 살펴보자.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된 리나, 소녀의 이름이다. 리나가 이곳으로 오기 전 엄마 아빠는 이미 리나의 곁을 떠나고 있었는데 아이의 보호자는 마을 노인에게 얼마 동안 맡아주기를 간청했던 바로 그 의문의 사라이였다. 산촌에서 지내는 산사라이의 풍모를 지닌 그 사람. 하지만 이 사람이 리나의 보호자가 된 연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투박한 남자가 리나에게 들려주는 어느 깊은 가을밤의 이야기를 통해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는데, 리나의 엄마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었다. 그녀의 장애는 어이없는 사고 탓이었는데 장미꽃가지에 찔려서 발생했던 것이다. 그녀가 거의 미친 듯이 꽃을 찾아다니다가 사달이 났던 것이다. 지상의 꽃이란 꽃은 그의 벗이요 연인이기라도 한 듯 눈만 뜨면 꽃동산을 헤매곤 했다. 종일 쏘다니다가 저녁 늦은 시간 돌아와선 그 꽃들의 이야기를 한 땀 한 땀 써내려갔다. 실명을 겪으면서도 광적인 꽃의 행전은 전혀 멈출 기미가 없었다. 때론 어린 리나를 들쳐업곤 산으로 들로 세상의 꽃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바로 이 노래, 나비야 나비야를 부르며 알 듯 모를 듯 아련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에 미친 그녀에게 한 마리 나비가 붙기 시작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불가. 어찌 나비가 사람 곁에서 떠나가질 않는가? 그 불가사의한 상황은 어떤 조짐이었나? 그렇다.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심상치 않은 전조였다. 어머, 나비가 왔다. 나를 꽃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나비야, 참 잘 왔어.
우리 너와 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볼까? 아이, 기뻐라. 어린아 엄마, 그녀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환호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쩌다 곁에 온 나비를 그러려니 무심히 여길 터인데 역사를 엮어가자니 이 무슨 말인가? 어쩌면 이 환상적인 상황을 그 뉘도 모를 일이다. 다만 이제 지극정성으로 꽃을 사랑한 아름다운 영혼의 꽃밭에 한 마리 길손이 찾아든 것인가? 혹은 이 가녀린 꿈의 조각들을 끊임없이 알려고 애썼던 그녀에게 당도한 신의 선물인 것인가? 그저 어렴풋 가늠할 뿐이다. 아무튼 이렇게 나비와의 동반이 시작된다. 그녀는 어느덧 꽃과 나비의 애정어린 전문가로 소문이 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해 봄, 이곳 오두막까지 탐방을 했던 것이다. 바로 나비 여인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그 산촌 너럭바위 그루터기를. 그 후 그녀는 꽃과 나비를 탐닉하는 사람들과 오지를 찾아 나선다. 켜켜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오지의 꽃천국, 그리고 무수한 나비들의 자유로운 비상이 만발하는 그곳을 찾아서 헌데 불사 그날, 바로 그날 고산지대의 깊은 계곡에 그만 그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한다. 함께한 일행 모두는 마치 나비처럼 사라지는데 그녀 리나 엄마는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 수색대가 무리여 보름에 걸쳐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오리무중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리나가 전해 들은 이야기. 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줄기차게 부르는 사연이다. 동네 사람들은 아주 신기하게 여겼다. 비록 소녀를 초대하지 않았지만 초대받은 사람 못지않게 가깝게 느껴지는 마음들이라니. 그도 그럴 것이 오두막 통나무 교회를 지은 사람이 느닷없이 소녀를 데리고 왔고 이 착하고 부침성 있는 아이가 순박한 그들에게는 꽃이요 나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사나이가 나타난다. 바로 소녀를 데리고 왔던 삿갓 사나이. 이 사람이 소녀에게 떠날 차비를 하게 한다. 영문도 모르는 소녀, 차비를 하고 곧 따라 나서는데 동네 아저씨, 아줌마,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중년 사나이가 멍일을 하며 촌장 어른에게 말한다. 실은 몇 년 전에 내려와서 이 예배당을 지은 사람은 저를 쏙 빼닮은 쌍둥이 제 동생입니다. 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이제 대초에 자리를 잡아서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을 휘둥그렇게 했던 마을 사람들. 소녀 그렁그렁 눈물을 흘리며 작별한다.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로 헤어지려는 순간 저 나비, 큼지막한 검은 호랑나비가 마치 반려동물이기라도 한 듯이 소녀의 등 뒤에
찰싹부터 함께 떠나려 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사카사라의 눈에는 보이질 않는다. 꽤 오랜 시간을 기차를 탔다. 밤늦은 시각쯤 도착한 곳은 어느 도시. 리나가 묻는다. 여기가 서울인가요? 사나이는 흘낏 내려다보며 이제부턴 큰아빠라고 불러라. 여기가 네가 살아갈 터전이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뾰족뾰족 높은 건물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나지막한 집이었다. 주변엔 고만고만한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도시의 불빛보다는 밤하늘의 별빛이 더 가까운 그런 동네였다. 큰아빠가 말한다. 리나야, 먹을 거랑 잠자리가 준비됐으니 이젠 내가 이 집 주인이 돼서 살아가거라. 이 큰아빠는 잠시 다녀올 때가 있어. 소녀는 어른을 붙잡지도 어디 가니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리곤 안녕히 다녀오세요 한마디만 한다. 깊은 밤인데 사나이는 훌쩍 떠나고 동그마니 소녀만 남는다. 리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고즈넉이 눈을 감는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데 웬 나비 한 떼가 몰려들기 시작한다. 소녀가 기도를 마치고 눈 뜨는 순간 환영이라도 하듯 방 안으로 몰려드는 것이다. 소녀는 그럴 줄 알았다는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다. 엄마, 보고 있어? 얘네들 내 친구들 말이야. 엄마가 보냈지? 고마워요.